제가 이 주제를 맡았는데 북한의 두국가론에 대한 성경적 조망을 보니까 북한의 두국가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성경적 조망에 대해서도 좀 찾아봐야 되고. 네, 그래서 북한의 두국가론에 대해서 자료를 읽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이걸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47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려고 보강했으니까. 자,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함몰되고 있다.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적대적 두 국가론 외에 다른 담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일 담론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점에서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은 현실, 통일 담론이 현실이라는 것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 담론을 왜 김정은 혼자 하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의 당사자도 여러 명이 있는데 김정은도 이 시대의 북한의 통치자로서 통일 담론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한 정부도 이 시대의 통일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입지에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도 있고 남한의 인민들도 있고, 그리고 5천 년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혼자서 이 시대의 통일 담론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에 함몰되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보고요. 본발제의 목적은 북한의 두국가론이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국가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 남북관계사에서의 이해를 살펴보고 그 이해선상에 김정은의 두국가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두국가론인 어거스틴의 두각론과 루터의 두각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 성경 구조들의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분석의 틀로 게임 이론 중에서 제로섬 게임과 넌 제로섬 게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제로섬 게임은 파일을 나눠 먹는 것처럼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게임의 참여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여서 승자와 패자가 적대적 관계에 설정되는 것이 이제 제로섬 게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넌 제로섬 게임은 총액이 정해지지 않고 게임의 참여자들 간의 협동을 통해서 총액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윈윈이 가능한 게임이 넌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이론을 그 제로섬 게임에다가 놓을 것이냐, 넌제로섬 게임에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김정은의 논리에 갇히면 제로섬 게임에 갇혀서 적대적 관계 외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넌제로섬 게임에다가 이 통일 문제를 설치하면 우리는 다른 가능성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성경적 조망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는 기독교인으로서 분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심층 연구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국가론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두국가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냉전형 분단 국가 모델이고요. 독일이나 베트남 이 모델에 해당됩니다. 이 두 국가 같은 경우는 통일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경쟁 공존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 적대적 모델인데요. 이거 상호 체제를 부정하면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모델이 두 번째 모델이고, 세 번째는요 종교적 민족적으로 분리형 모델인데 인도 파키스탄 간의 모델입니다. 결국 이 두 나라는 영구 분단 모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국가로는 단순하게 영토만 구분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국가의 정체성들을 재구성하고, 이거는 이제 김병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도 재구성하고 역사를 서사도 재편하고 정치적 제도도 그 적대화의 관계 속에서 자기 국가를 더 단단하게 하는 방향으로 재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두 국가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국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두 국가로는 역사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김정은의 두국가론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델에서 볼 때 적대적 공존형에 가깝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도 되지만 전략적 적대국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이 혼합된 경우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사에서 본 두 국가론의 이해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1948년 이후 72년까지는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민족 공동체 패러다임 속에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기본 합의서 이후에 2018년까지는 공존협력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019년 이후 2023년까지는 사실상 두 국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협력 사이에 나타나는 남북 관계는 남북이 공히 동족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로섬 게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성격과 동족 통일 성격이 같이 있었는데 적대성이 잠재해 있다가 김정은에 와서는 그것이 노골화되는 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일반적 분단 국가, 남북관계 역사에 나타난 두 국가, 그다음에 김정은의 두 국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일반적 분단 국가에서는 민족 개념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핵심적인 개념이었는데 김정은 두 국가론에서는 폐기되는 것이 됐고요. 국가관계에 있어서는 남북은 일반적으로는 분단 국가는 경쟁자인데 남북관계 역사에서는 동족의 개념이 있었고 지금은 탁국의 관계가 됐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경쟁하는데 남북관계는 그동안 긴장관계 있었고 지금은 적대성이 고착되는 그런 군사적 관계. 통일에 있어서는 일반 분단 국가는 통일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이 통일의 가능성이 유지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김정은의 두 국가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동족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남한과 게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근데 게임에 승산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승산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그가 남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김정은이 국력을 길러서 교류 협력을 다시 시도할 때에는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게임을 물렸는데 게임을 물린 이유가 사라지면 다시 게임을 하자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남한에서 넌제로섬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제로섬 게임, 남한은 넌제로섬 게임. 이렇게 되면 게임 이론에 의한 무임승차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넌제로섬 게임의 혜택들은 북한이 다 누리는데 북한은 넌제로섬 게임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역사의 두 국가론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도 두 국가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은 어거스틴과 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칼빈의 이중예정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과 루터는 두 국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칼빈의 이중예정은 유기를 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고려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거스틴의 두 국가론을 보면 어거스틴은 두 국가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410년 로마의 함락이라는 그 역사적 충격 속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비난에 대응해야 됐고, 또 역사와 국가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신국론을 제시했고, 신국론의 핵심 사상이 두 국가론입니다. 자, 3.1.2 성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이 두 도성은 천사와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하여 종말까지 역사적으로 공존한다는 그 주장입니다. 이 두 도성은 종말 때까지 지상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여서 공존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지상에서 보이는 기관, 교회가 곧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교회 안에도 지상국의 시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지만 두 도성의 법을 따를 수 있고 궁극적 소속은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3.1.4 밑에 보면 정리한다면 어거스틴은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차단하면서 두 국가론으로 역사를 정리합니다. 나아가 이 두 국가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도 영원한 도성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도성도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성의 한계입니다. 남북의 분단도 선악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악한 녀석들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고 물론 남한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악을 따라 남북의 분단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긴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이 분단도 임시적인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두국가론도 영구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에서 가지는 임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국가론도 사실은 임시적인 성격이라고 봐야지 이게 뭐 결정적인 것이고 영구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물릴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루터의 두국가론을 보겠는데요. 배경과 정의를 보면 루터의 두 왕궁론은 중세 가톨릭의 교권주의, 교회가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는 교권주의를 비판하고 율법과 복음,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루터의 두국가론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두 가지 상이한 방식, 영적인 정부, 세속적인 정부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교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에 해속 권력인 제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교권과 세속적인 권력을 양립화하는 것으로 삼으면서 그의 삶의 경험이 이 두국가론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놨는데 그건 정리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루터의 두국가론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다면 루터의 두국가론은 교권과 세속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불안한 시대의 안정에 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루터가 적재적 두국가론을 지지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재적 두국가론은 안정이 아니고 사실은 적대적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루터의 두국가론과는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3의 칼빈의 이중 예정인데요. 칼빈의 이중 예정을 왜 생각했냐면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 선택도 하시고 유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한 의인이고 유기된 사람은 지옥 자식으로 저주받고 멸시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기된 이 사람에 대한 적대성을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이 적재적 두국가론의 한쪽 축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칼빈의 이중예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칼빈 이중예정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는 개념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유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택, 유기 두 개념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은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재적 두국가론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 조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점 조망이요. 사회 문제를 성경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신론과 성경을 같이 보았고 폴 틸리는 철학적으로 묻고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을 그의 신학 방법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두국가론도 성경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직접적인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 조망을 위해서는 두 가지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강부회적 논리를 펼 가능성을 주의해야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성경이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논리를 끌어가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에이스제시스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삶의 정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엑시제시스 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으려는 준비된 태도라고 봅니다. 직접적 유기보다는요 원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과 남북 관계에 대한 담론에서는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성경이 도구화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확증 편향성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결이 다른 이야기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본발제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발제자는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관심이 더 많은 그런 태도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향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냉전 시대에 동종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한반도형 분단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비난하면서 또 하나의 진영 논리에 같이 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형 통일 담론, 한반도형 통일 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발제가 성경의 주제를 주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볼 수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주경 신학적 작업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4.1 보겠습니다. 적지적 두국가론을 지지하는 말씀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사울과 다윗은 적대적 관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 하나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들은 아벨의 편에서 가인을 적대시하고, 이삭의 편에서 이스마엘을 적대시하고, 야곱의 편에서 에서를 적대시하고, 다윗의 편에서 사울을 적대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남의 편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 자본주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를 적대시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스스로 정의 편에 선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셨지만 가인의 후손들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녀이지만 이스마엘 자손도 번창케 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간에는 대대로 적대 관계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동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립과 갈등은 어디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이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적으로 사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적대적으로 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사는 것을 벌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셨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하라고 하셨고 이길 수 있도록 작전을 가르쳐 주셨고 여호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를 거의 반나절이나 하늘을 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또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 편의 섬으로 구원을 받았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적대적 두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도도 단순히 적대적 관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애굽이 벌받은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적대성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를 벌하신 성격도 있고요. 가나안이 망한 것도 적대적 관계에서 망한 것이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관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구약에서의 전쟁의 신이라든지 그 신명기 사관에 나타난 율법을 지키는 자에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준다든지 이런 영적 전투의 개념도 제가 적어놨는데 그것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적대적인 것을 지지하기는 무리가 간다 보고요. 4.2 보면 적대적 두국가론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를테면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우주에 하나님의 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데 적대적 두국가를 존재를 해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는 어느 사탄이나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조론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도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3에 넘어가면 북한을 이렇게 대하자라고 했는데 북한은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망해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체제라든지 그런 것이 망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기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소관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위에 기도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논조다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그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해야 결과가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원수는 이웃이지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혼이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려진 땅으로 보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땅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립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북한 땅에서 하신 일이고 또 오늘도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귀한 발표해 주신 우리 박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칼빈 대학교 전준봉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 분석이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이수봉 박사님의 논문을 받아보고 제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굳이 뭐 전반적으로 이 논문이 아주 구성이 탄탄하고 잘 끌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어떤 질문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만 좀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61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복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 발제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자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 과연 북한을 어떻게 대했길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적인 그런 사관에 입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또 끌어들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통일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계속 호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먼저 하면은 우리는 뭐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근데 단지 너무 이렇게만 나가는 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니네가 우리한테 잘 되면은 우리도 니네한테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김정은이가 말한 그 배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진보든 보수든 볼 때 얘네들은 한결같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었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그 배경을 볼 때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것이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그런 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수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거쳐오면서 완전 그 적대적인 그런 식으로 됐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뉴라이트를 끌어들였고 윤석열도 뉴라이트를 끌어들여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하고 상종 못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그 이수봉 박사님께서 우리가 4-3에 북한을 이렇게 대하자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과 그것 이외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만 좀 제안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논평 해주신 전준봉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전 교수님께서 이제 코멘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승봉 박사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적대 정책을 초래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저는 그런데 또 반성하자 그러면 그럼 윤석열 정부만 그렇게 했냐? 한국교회 북한 선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 쪽에서 남한 정부만 보이콧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에도 한국교회 NGO도 다 보이콧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다루기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그 보수 정부는 나쁜 놈인가?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분단 시대, 더군다나 한국 전쟁을 체험했고 이데올로기의 투쟁의 한가운데 살아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그 체험적으로 적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고. 근데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이 시대에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북한하고는 편을 먹으면서 남한하고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탁월한 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일을 하려면 남남도 통일하고 남북도 통일해야 되는데 남북 통일하고 해서 남남을 갈등을 정당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제가 넌제로선 게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적대 관계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거에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북한이 우리하고 교류 협력할 때 협력할수록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협력할수록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주고 현실적으로 경험해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은 우리 이 시대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과 화해하는 연습이요. 그걸 살아내는 것 이건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이 통일 담론이 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답변에 대해서 우리 전 교수님 혹시 뭐 더 코멘트? 네,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간이 저희 이제 40분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럼 이상으로 저희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논평으로 섬겨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